반갑습니다. 오늘 대구 시당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한 27년간 근무했고요. 그 중에서 17년간을 국가 정체성을 담당하는 교수로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군 전체를 정훈장교들을 다 교육시키고 전군을 다 교육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종북 세력이 87년도에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모든 진지를 장악하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현상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큰 사태가 날 것으로 예견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종북 세력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퇴직한 이후에 종북 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강의만 해도 그건 한 몇백 회를 넣어서 한 1000회까지 됐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했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도 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상을 교육하는 자리가 주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좀 더 먼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상전에 대한 핵심, 지금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의 본질이 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탄핵 정국과 체제전쟁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번에 오늘 행사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되면서 1년의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 본질을 잘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니 많은 국민들은 웬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냐.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이런 어떤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나 하는 일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야권에서 하는 내란범이다, 내란수괴다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 다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국민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죠. 그리고 나서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이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 했는지 그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게 됐죠. 만약에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5%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쓰나미 속에 쓸려갈 뻔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담화를 했고 우파들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았어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11일 날 제가 대통령실에 가서 담화하라고 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할 때 이미 이 사태의 본질이 체제전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 생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제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제국을 선포했다. 이미 여기에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속에 종북 세력이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대한민국의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비상경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국민들 대통령 그 변호팀한테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많이 수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국민들을 깨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주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 뒤편에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하나의 정치 사건이 아니고 국가 대변혁의 서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탄핵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곧 1948년도 건국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한다면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왔던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드디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미일 자유민주진영이냐 북중로 공산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그 선택은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결말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 앞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48년 이후 건국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공산진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민의힘당이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본질의 문제를 알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해답은 나오는 겁니다. 본질을 알아야 해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은 그렇죠. 요즘 2030 세대 갑자기 나오고 호남 사람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공산주의와 반공 세력 간의 체제 대결은 100년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민족 속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온 건 1918년입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공산국가의 혁명에 성공하고 공산주의를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도 수출하고 동아시아로 수출했는데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우리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분노감을 자극하면 공산주의를 수출하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1918년도에 하바롭스크에 있던 한인사회당 이동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 최초의 공산당 한인사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림의 공작금을 받고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작금을 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미국에서 오지 않았는데 이미 벌써 공산주의 세력이 임시정부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192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속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된 사람들이 조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우리 민족 내부의 좌우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건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는 대구시계 폭동 사건이 있었고 그 폭동이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경북 지방에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4.3 사건이라는 또 피 흘림이 있었고 또 건국 직후에 일어난 여수 반란 사건이 또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건국이 되고 나서 곧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또 흘렸습니까? 우리 민족은 이런 공산주의와 반공세력 간에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태를 봐야 이게 제6의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6.25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는 진짜 나쁘구나. 얼마나 많은 학살을 하고 우리 동네에서 형님하고 하던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인데 북한군이 마을에 오자마자 바로 환영대회하고 완장차고 협조자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실 마을에 다 아는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북창들로 찔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은 겪어보니 북한군보다 그 이웃의 자유들이 더 무섭다 하는 그런 어떤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25 대구 사람들은 왜 지금 이렇게 각성이 잘 안 되냐 하니까 6.25 전쟁이 그 처절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반공의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도 경제 성장하는 데 성공을 했고 80년대에 갔는데 이미 6.25 전쟁 끝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젊은 세대 속에 이제 대학가에서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사상이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고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진출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진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정치를 장악하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드디어 이제 북한이 김대중 정부의 획백 정책과 더불어 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 속으로 들어가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자. 그리고 정파 통일하자. 북한이 그런 지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북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2001년도 9월달에 군자산의 약속 이후 민노당 속으로 들어가서 당을 장악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 당을 통진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 민주당과 또 야권 단일화를 해가지고요. 공동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통진당 내분 사태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차했으면 그때 이석기가 아마 정권을 잡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여러분들이 목도했을 텐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인식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선거의 여왕이 선거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죠. 언제 바로 불과 얼마 만에 바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이 끌어내리지는 사태가 또 맞았으니 이제 이것이 대한민국의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전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북 세력, 지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세력을 제압하려고 비상경험을 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그런
문 대통령을 내란 고문에 몰고 내란 수배라 몰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구속시키고 판사 한 사람 때문에 교부세를 한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내란 고문인지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요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냐 하면 원래 내란이라 하면 비집권 세력이 집권 세력의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 내란입니다. 반란이라고. 그런데 집권 세력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맞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자체는요 혁명 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체제로 바꾸기 위한 그런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 하면 무조건 혁명이에요. 내란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베트남도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공산화 시켰고 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본질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원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죠. 지금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공산당이라고 안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닌 줄 아세요? 지금 전 세계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 공산 세력이라 안 그러고요. 진보 세력이죠. 민주 세력, 인권주의자, 그 다음에 평화주의자가 마을 활동가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북한도 안 쓰는데. 그런데 그게 공산주의 아니라고요? 중국도 공산당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어에 혼란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여고생이 그랬어요. 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면서 사회적 구조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공산혁명뿐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버젓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김철원 교수라는 분이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가 서울대 다니면서 공산주의를 연구했을 때 그 내용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요. 교과서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냥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지금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을 이미 끝없이 시도해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광우병 조치. 이게 목적이 뭐냐?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MBC PD 수첩했던 작가가 이런 말 했어요. 이메일 속에. 출범 100일 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은 그게 혁명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 세력이 내란 세력이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태블릿 사건 이후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결국은 시도 끝에 탄핵을 한 겁니다. 이미 북한의 지령이 2016년도 3월부터 있었어요. 4월에는 탄핵하라는 말이 있었고 계속 이제 지령이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와 같은 준비 끝에 이 사태가 대통령이 끌어내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난 총선 때 제가 누누이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야권의 총선 전략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의 어떤 강세력한테 비례대표 의석을 줘야 되는데 진보당한테 3석 주고 새진보당한테 3석 주고 촛불 세력한테 4석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총선 후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릴 때 모두가 연대 연합회가 일치 단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석을 배분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니까 이번 총선 이번에 대통령 탄핵할 때 국민의힘당에서 내분이 일어났지만 야권에서 정당이 다른 데서 내분이 일어나 봤습니까? 어떻게 돼가거든요. 여기서 들 수 있는 전략이 짜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예정된 것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총선이 있었던 게 작년 4월 10일인데 딱 3일 뒤에 대통령 퇴진을 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바로 뭐라고 해서 시위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투쟁하고. 아니 탄핵 전에 지난 총선 바로 직후 3일 뒤에 벌써 윤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이 숨통 튀어주면 안 된다. 틈만 주는 사람하고 쉬지 말고 몰아치자. 언제까지? 탄핵의 그날까지. 이랬는데 그럼 이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만들어져가 180회 시위를 했다고. 이미 사전에 준비된 탄핵. 이거는 비상계엄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그러나? 물론 그것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은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기관들을 주목했어요? 헌법재판소, 사법부, 대법원, 지방법원, 그 다음에 또 어디 선관위, 그도 국정원, 그 다음에 행정부, 경찰, 검찰 하는 거 다 보셨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뭡니까? 입법부만 장악한 게 아니고 입법부의 컨트롤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파이들이 좌파 프라치들이 모든 공직에 다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그랬어요. 저는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북 세력들이 노동 같으면 민노총, 그 다음에 교육 같으면 전교조 모든 부면을 다 장악했지만 사법부도 상당히 장악했고 입법부는 이번 총선과 지난 2020년도 총선과 이번 총선을 완벽하게 통진당 세력이 장악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지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행정부는 어떨까? 왜 행정부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자, 직접 통치하고 있는 행정부는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싹 다 드러났어요. 싹 다 드러났어요. 자, 예를 하나 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게 12월 3일.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건 12월 14일. 그럼 그 사이는 대통령 통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대통령 비상계엄하고 3, 4일 뒤에 바로 경찰에도 대규모 140명 정도 되는 수사단이 만들어지고 검찰도 만들어지고 특수본이라고 만들어서 뭘 하려고? 대통령 체포하려고 하려고 해요. 공수처, 경찰, 검찰. 그럼 대통령이 지시 내렸나? 아니,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지시받아? 더불어민주당 지시받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막 달라든 거야.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부는 싹 더불어민주당 손아귀에 다 들어갔구나. 대통령은 헛소리 없구나 하는 게 완벽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정보계통이나 행정에 대한 시스템과 사상 분야를 모르다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참 뽑아줬더니 뭐 문재인도 처리 안 하냐, 조국도 처리 안 하냐, 부정선거 왜 안 밝히냐, 그 다음에 뭐 수사는 안 하냐,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나 실망이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 많이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기 수족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보호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호처 일부 사람만 자기를 지키겠다 하지 나머지는 다 선동이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이 사태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 공무원들을 욕할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 안에 얼마나 심각한 반역 세력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이 판사 속으로 검사 속으로 그 다음에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30몇 년 동안 그들이 하나씩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결과로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과정을 모르고 뭐 하냐 지금 판사에 대해서 성향이 어떤 분석해본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이게 이미 사전에 오래된 공산 세력의 혁명을 위한 과정 속에서 지금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절망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18년 동안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희망의 싹쓸이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안 뛰어나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된 나라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 뛰어나는지 이 축복된 나라를 지금 악마들이 먹으려 하는데도 아무도 안 뛰어나는 거고 이건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야. 그랬어요. 특히 대구가 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내가 그때 문재인 때 와가지고 보거든요. 내가 대구 출신이라니까. 경상북도 의성군 출신 촌놈이 대구의 남산국민학교, 영남중학교, 달성고등학교, 경북대, 법대 이래 나와가지고 했습니다만 내 고향 대구야고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막 국민들이 뛰어나는 이 엄청난 이 폭발이 대한민국을 쓸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일어나고 호남이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 쫓아나오고 지금 대구가 일어나고 경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열기를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이게 그냥 나왔냐면 대통령 지지율 급등과 복귀할 수 있었던 힘을 좀 보겠습니다. 계몽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계몽령. 이게 무슨 도덕적인 계몽입니까? 아니 뭐예요? 사상적 계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이고 지금 공산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우친 사람이 누구라고? 윤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개봉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개몽령이란 말은 제가 스카이델리에 연애를 했었어요. 90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스카이델리에 있는 한 분이 제 글을 윤문해 주시는 분이 어디에서 그 댓글인가 이런 데서 개몽이라는 말이 개몽이라는 말이 개헌이 아니고 개몽이다 이런 말을 보고 자기가 착상을 떠올려가 제 글 썸네일에다가 개헌령이 아니고 개몽령이다 했는데 그게 확 퍼져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용어 아닙니까? 자, 지금 2030 세대가 깨어나고 호남이 깨어나고 대국민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각성이냐 하면 바로 2012년도 아니 12월 11일 대국민 담화 이후 비상계엄한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회가 완전히 종북 세력이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들이 생각한데 2030 청년들이 생각할 건데 평화롭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마비시키는구나. 그 다음에 이러다가 진짜 공산이 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막 뛰쳐나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댓글이나 손피켓이나 그 다음에 연설 문구나 이런 거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볼게요.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틀 뒤에 14일 날 인터넷 신문에 올렸더라고요. 뭐냐면은 더 퍼블릭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어떤 맘카페가 있는데 2030, 40이 들어있는 맘카페인데 거기에 글이 올라왔어요. 대국민 담화한 지 이틀 만에 이런 말을 딱 올라왔어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중국 북한에 붙어가는 거 보고 민주당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간첩을 내버려두고 헌법 체제 바꾸고 우리 애들 힘들게 살게 하는 것보다 당장 힘들더라도 수술할 것이 낫다고 본다. 이런 말을 하고요. 중도였는데 뭐 이런 얘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잖아요. 중국, 북한, 러시아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한미일 북중로 잊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처녀들이 보통 보면 각성이 잘 안 되고 이게 정치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20대, 30대, 40대 이 아줌마들은 그 마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깨닫냐고. 대통령이 담화한 지 이틀 만에 이런 깨침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한국 젊은 엄마들의 어떤 정말 이 수준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헌재 앞에서 이 삭발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울면서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카락을 깎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 하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잘려나간 법칙은 다시 자라려면 그만큼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아닌 나의 목, 내 소중한 가족들의 목이 잘린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2030 세대들이 나온 이유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그 처절한 어떤 그 나라를 위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이 지금요, 얼마나 지금 놀랍게 뛰쳐나오지 않아요? 여론조사에 보면요, 1월 17일, 18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전라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41%였습니다. 예. 그런데 3월 19일, 20일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광주 전라가 48.8% 나왔어요. 근데 대구,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대구 경북 52.1%. 대구 경북이 지금 이 사태의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남 사람들보다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왜 이러냐 하면 바로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가 지도자들이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이 지금 체제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군 주민들한테 안 알려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이번에 대구시당 이 행사를 통해서 진짜 앞으로 국민깨우기 운동에 우리 속된 말로 가열차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구 국회의원들이 썩어 빠져서 그래. 아니 여러분 지금 이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구 분들이 보통 가만히 있다가 조용하더니 이 안에는 막 불 끓고 있었나요? 막말이야.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요 호남이 깨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요 대구 사람보다 경북 사람보다
훨씬 더 공산화 위험을 더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문화 정서가 굉장히 이 좌파 성향을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감을 느낀다고요. 그런 분들이 끝없이 외치겁니다. 내 고향 전라도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오지성 목사라는 분들은 군산에서 끝없이 제가 만든 소책자를 달달달달 암기하시고 소화해가지고 끝없이 토요일마다 외친 결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 험지에서 여기 있잖아요. 한 달만 선거운동을 했는데 당일 투표에 25%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한 사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요. 2030 세대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용어 전쟁, 프레임 전쟁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저는요, 2019년도 총선 전에, 2020년도 총선 전에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제가 국민의힘당에도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도 대선을 앞두고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는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이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32페이지짜리 어떤 목사님이 100만 권을 사셔가지고 그때 대선 전 3주 만에 얼마를 뿌렸냐? 50만 권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이번에요 대통령 탄핵할 때까지 전부 다 뿌렸어. 40만 권을 뿌렸어요. 대구에서 많이 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체제전쟁이라는 이 말이 지금 여기서도 쓰이고 있잖아요. 제목에서 체제전쟁 매우 중요한 용어 전쟁이 쓰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보고 아니 교수님 지금까지 좌파들한테는 용어 전쟁에서 항상 졌는데 이번에는 용어 전쟁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용어 전쟁 승리가 이번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네. 박수가 안 치는 거 보니까. 지금 문대통령이 프레임 전쟁을 잘 썼습니다. 이번에 비상경험을 할 때 바로 그 프레임 전쟁의 그 얼개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냥 딱 정리해가 드릴게요. 첫째, 체제 정복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면 아군과 적군이 있죠. 반드시 싸움할 대상이 적이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은 적을 딱 규정해줬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 적이라고 딱 규정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전선을 명확히 해줬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전선을 명확히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래서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전파했는데 지금 많이 전파가 됐어요. 제가 이 책에서 대통령과 체제전쟁을 했더니 김진홍 목사님이 사실은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전파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 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교안 대표도 지금 제2의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제전쟁이라고 말하고요. 많은 분들, 대학생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민행당에서도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연세를 할 정도로 이 용어가 이제는 커져가지고 이 용어 하나가 가치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10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체제전쟁이라는 넣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이번 전쟁은 윤석열과 이 세력의 싸움이 아니고 체제가 넘어가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용어가 더 있냐고 이런 것을 우리가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천 교수가 평소에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유력한 변호사님이 그랬는데 이번 3개월을 거치면서 이천 교수가 했던 체제전쟁이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니 종북 세력이니 진보는 어쩌니 이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진보 세력의 공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용어를 접하면서 항상 따라서 설명한 게 있어요. 뭐냐?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한다. 라는 말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은 얘기네. 자, 그 프레임 전쟁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제가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해드릴게요. 예. 한번 볼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ROTC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자,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더니 60%가 들었어요.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더니 10%밖에 안 들어요. 또 왜 진보에 손들었냐 그랬더니 진보가 좋은 거래요. 나아갈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전에 보니까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보라고.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거는 사전에 나온 얘기고 정치학적 의미에서의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모든 세상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닌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모태똥도 모두가 심지어는 조국기까지도 다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보수는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 꼴통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다시 묻겠다.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아, 이거 5분 만에 전향이 일어난대요. 용어 하나가 사람들을 집단 전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후 18년 동안, 17년 동안 끝없이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말을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것도 수천 회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용어를 전파하려고. 자, 그런데 그 결과요. 그 결과요. 2009년도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진보 세력이 36%가 나왔어요. 젊은 층에서는 60%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을 다 포함해도 36%가 진보 세력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13년이 흐른데 2022년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로 줄어들었냐? 10%가 줄어들어서 26%로 줄어들었어요. 26%. 그럼 좀 줄어든 거죠. 이제 제가 했던 것도 있지만 통합 진보다, 진보다 이런 걸 보니까 진보가 전국이네.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랬는데 2019년도에 보수, 중도, 진보. 그래놓고 중도를 또 세분했어요. 중도 보수, 중도 진보를 이렇게 세분했더니 진보 세력이 몇 프로 줄어들었냐 하니까 16%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있잖아요. 윤 대통령님과 탄핵 소추당하고 막 그 구속당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고성국 TV에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데를 부탁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진보가 얼마 나왔나? 6%로 나왔어요. 6%!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6%로 줄어들고 이제는 뭐냐면 진보 탱크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밖에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이제는 진보의 텐트가 다 갈갈이 찢어지는 거 맞아요? 이제 소용없게 된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진보 텐트만 우리는 진보다 해놓으면 청년들이 60%가 돈줄 졸업만 하면 들어오는 거야. 이제는 공짜로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얻을 수 없는 단계에 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진보 아니다. 보수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이재명이가 또라이라서 그랬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얼마나 이것을 진보의 텐트를 박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간의 18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아까 이재명은요
자기는 무조건 진보로 가야지 중도는 허상이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얼마나 다급해졌습니까? 그동안에 탱자 우리 속된 말로 탱자 하다가 그렇지. 이제는 진보의 텐트가 다 부사져 버리죠.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시위를 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30 세대들이 막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할 때는 막 그냥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 봤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에 젊은 청년들이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네. 가는 데가 있어. 동원된 사람. 돈 받고 가는 사람. 아니면은 뭐예요? 가기는 가는데 혹시나 CIA한테 혹시나 통보할까봐 선글라스 끼고 그다음 마스크 하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하잖아. 이제는 뭐냐면 2030 세대 밑으로 들어오지 않아, 공짜로. 이제는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만 들어가고 이제는 쏘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이 프레임 전의 효과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진보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마라. 우파 좌파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누님이 말했어요. 왜 그런가? 여론조사 내보면 국민들 보고 아무리 진보의 텐트가 다 부셔져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론조사를 보면 30% 이제 조금밖에 안 넘어요. 아무리 보세요. 왜? 아직도 보수라 하면 슬꼴통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보수라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도 여론조사에 보면 30%밖에 안 돼요. 왜? 굵은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당이 자꾸 중도 가는 거예요. 우파는 버리고 중도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쪽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당 보면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또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가 한 50% 나오니까 그래도 중도 저 버리고 어떻게 선거 이기냐고 그러고 맨날 싸움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다 버리십시오.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틀 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다. 중도가 어디 있고 진보가 보수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혹시 시위하는데 젊은 청년들 나와가지고 너 중도적인 나 보수가 이래가 싸우는 거 봤어요?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 좌파 이거는 우파 중도를 포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쪽은 대한민국을 반영하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딱 씌워주니까 분례를 씌워주니까 그들이 이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 대한민국을 걸고 윤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하도 급하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현수막에 캐치프레이즈로 다시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 걸 가져가 붙이는 우리가 반대한민국을 계속 이제 막 붙이지를 하니까 이 효과가 있다고 없다고. 자,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앞으로 대선운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사실은 정부 내에 박혀있는 이 좌파 이 어떤 카르텔을 척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수사를 통해서 척결하면 된다는 전부 다 그걸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전파에 암이 온몸에 다 퍼지면요, 이거는 뇌과 수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뭘 해야 된다? 면역 요법을 해요. 화학적 요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사상을 모든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가져야 될 국가관이 무엇이고 역사관이 무엇이고 사상관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치는 당원교육과 함께 당원들이 훈련되는 그 다음에 모든 유권자에게 가르치는 이 운동을 누가 한다? 바로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부가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지해 줄 때 그 수사의 동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 함께 바로 정부도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됐던 게 뭐냐? 바로 좌파 세력들은 일치단결해서 줄을 당겼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나몰라라. 좌파 척결은 정부가 하는 거지. 전부 다 모르고 불경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남북이 생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저거라고 생각해요. 심판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심판석에 올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무원이 심판석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치 중립이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중립을 지켜야지 공무원은 정치 중립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체제가 넘어가고 국가가 지금 전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공무원이 정치 중립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심판석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요 국가를 수호하도록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가 공무원 이런 어떤 선사할 때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뭐 이런 얘기 국가를 수호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도 심판석에 올라서 구경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교분이라는 프레임에 그동안 많이 갇혀있다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편향되면 안 된다는 논리 때문에 새의 양날개라는 이유로 갇혀있고요. 경제인들은 피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가만히 갇혀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의힘당의 때도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참 중도 실용론이니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상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누적된 결과가 오늘날 정치판이 이렇게 이토록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몰라라.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 각성된 소수의 사람들만 광장에 나와서 그냥 액을 복구를 하고 댓글 달고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주체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체제위기 상황을 깨닫고 말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당은요 지금까지 천안연수원이 사라진 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상 교육을 하는 바로 훈련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전부 다 양자를 들여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키운 새로운 어떤 정치 인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이것을 지금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상교육을 해야 되냐면 이 논산훈련소에서는 무슨 전제 무슨 전쟁인가 그럼 적은 누구인가 어떤 전략 전술로 적은 임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 전술을 해야 됩니까? 사상전에 대한 승리를 위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당도 그렇고 이게 다 모여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동일한 교범이 있으면 됩니다. 논산훈련소가요 다 똑같은 훈련을 받는 건 교범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범이 동일하면 다른 데서 훈련을 받더라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20억 명에 대한 20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바이블 성경이 동일하게 됩니다. 성경이 500가지쯤 되면 개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상전에서 왜 이를 혼미하냐 하니까 교범이 없어요. 사상 전쟁을 해야 되는 교범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동일한 교범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 탄핵과 체제 전쟁 이걸 보면 이번 이 탄핵 사태가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세 저 책은 기본서라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있고 그래서 독서 모임이 토론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교범이 같으면요 설사 듣는 장소가 다르고 서로 시점이 달라도 내용이 똑같으면요 그 다음에 다 일치당연 동일한 내용이 학습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공 비결이 뭐냐
사상전을 하는데 성공 비결이 뭐냐면 이겁니다. 간단한 거. 어떤 사람은 내보고 강의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저 지역에 이제 갔더니 어떤 뭐라고 해요? 교수님 얘기 지금 듣고 있으면 인내하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99%가 전부 다 지금 내 이야기하면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진짜 이런 정치사를 빨리 버려야 돼. 지금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넣는 게 아니에요. 지식 습득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상을 내재화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내가 습득된 논리를 다른 사람한테 동일하게 전파해서 5,200만 명 국민들 머릿속에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냥 유튜브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학습해가지고 만물학산 거죠. 앞으로 절대로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완전히 또 듣고 완전히 달달달달 해가지고 모든 힘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연구자가 아니면요 길게 안 해도 돼요. 간단 명료한 내용만 딱 탑재해가지고 계속 전파하면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 체제전쟁이란 말 하나가 전파해도 큰 효과를 본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상전을 할 때 지금 사상전이다. 체제전쟁이다. 요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인식할 것. 두 번째, 전파할 때는 반드시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하게 정리해서 그 내용을 전파할 것, 공유할 것. 이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 반복적으로 할 것. 절대로 조금 하다 말면 안 됩니다. 저처럼요, 똑같은 얘기를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체제전쟁 이 얘기를 18년 동안요, 제가 강의 수천 번 항상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으로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완전히 깨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일보라는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급소가 뭐냐면 종북 사상이라는 거예요. 종북. 지금 민주당의 고질병은 바로 정체성 위기인데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치명타를 입게 되죠. 정당 해산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정체성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한번 터지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하다. 지금 어떻습니까? 진보 하다가 진보가 6%좀 줄어드니까 이제는 피할 부분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2030 새롭게 일어나는 2030 세대와 함께 체제 위기를 느끼는 지금 뭐냐면 호남 사람들과 전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사상적인 각성을 시키면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저런 있잖아요. 87년도 그 전부터 생성된 아주 사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정치혁명을 이루는 전사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시지만은 제가 사실 큰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2021년도 바로 뭐냐면 그 지방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 진짜 거기서는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들켰어. 그래가지고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기본법이라는 책을 쓰고 전국 순회하면서 강의하고 막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호응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3,50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인민위원회하고 똑같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만약 돈으로 막 주민들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요. 2021년도 대선은 없는 겁니다.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걸 알고 주민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유튜브 강의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심각하네 해가지고요. 막 댓글 달고 그다음 시위하고 이런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니 5개월 만에 이 법이 저지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것은 하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노하우가 있는 게 노하우. 무슨 노하우냐? 제가 이 책을 가지고요 작은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강의할 때 여기도 똑같은 얘기, 저기도 똑같은 얘기, 수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제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식 자랑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중 머릿속에 같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국민행당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점 뭐냐면 2010년도에 제가 군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거는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뭐냐면 2012년도에 제가 군 강의를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장군 진급자 대상으로 강의했더니 내용이 좋다고 해서 전문 장교들을 다 교육시키라 해서 했습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책자도 들고 파워포인트도 다 줬더니 전문 장교들이 그동안에 이게 장교이면서도 사상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탓에 이 제가 지금 가르쳐준 종북 세력의 실체라는 강의를 가지고 막 그냥 나중에 부대에 가보니까 부대 GP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단단히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 지휘부에서 이제 진짜 정훈장교 너무 바꾸게 싶어가지고 도대체 이천 교수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육군본부부터 공군본부, 해군본부, 포스타 부대다, 스타 부대다, 투스타, 사단, 여단까지 강의를 한 100분대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목이 똑같았어요.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계대합니다. 똑같다니까요. 내가 100군데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역사책을 지금 몇 개나 쓰고 책을 지금까지 쓴 게 한 20권쯤 되니까 이것저것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필요 없어. 그렇죠. 똑같이 하다. 그래서 100군데를 똑같이 해버리니까 완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들은 장소는 달라도 들은 시점은 달라도 내용이 똑같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폭발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12년도 내가 1월, 2월, 3월, 4월까지 했는데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이 쓴 얘기입니다. 요사이 군부대를 방문해보면 종북 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 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일도 드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국 국방장관이 잘한 일 하나는 전문교육이다. 특히 종북 세력을 주적으로 규정해서 집중 정신교육을 시켰다. 사실 저를 불러가지고 결제 받고 강의하게 해줬으니까 김관진 장관님의 공로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바로 조갑재 대표가 쓴 글을 한번 보자고. 그 당시 4월 11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역전승한다. 이 글을 보니까 새누리당이 지는 거로 나옵니다.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한테 지는 거로 나왔어. 그런데 역전승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런 정은교육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해놓고 특히 강원도의 9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전멸하고 새누리당이 전승한 것은 9개 지역에서 전승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강원도, 경기도, 인천의 전적 지역의 대규모 군주지에선 새누리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는데 20개 해당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 17곳 85%를 당선자를 했다. 압승이에요, 아니에요? 뭘 했는데? 종북세력 조직을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해요, 아니거든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종북세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교육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지. 네.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문제지 제대로만 가르치면 국민들이 안 깨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제가 앞으로요 여러분들을 잘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종북 세력 지금 대한민국 앞에 닥친 이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은 유권자한테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하시라고. 이제 통일로 하나 할 줄 알고 제가 끝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상전쟁, 체제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는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정치입니다. 여기서 사상전과 정치전쟁을 안 하면요 국민들이 할 때는 너무 힘이 약해서 안 돼요. 정당이 이제는 국민의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앞장서서 사상전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정치 진지로서의 국민의힘당의 정상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있죠? 네. 자, 우리가 보수 진보 정도가 아니고, 물론 지금까지는 우파좌파 좌익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제 반대세, 대세, 자유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자 이겁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몽령은 우리 젊은 2030이 이제 많이 돌아왔지만 그보다 오히려 국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개몽령을 더 연구해야 될 거죠. 맞죠? 네. 아직도 부정선거 얄궂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